통상적으로 지난 10월달 말에 나왔어야 될 9월 PCE 물가지표가 한 달이 넘게 늦게 발표됐습니다. 지난 미국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통계 발표가 43일 동안 중단과 지연이 되면서 미국 연준과 시장 모두가 마치 계기판이 없는 비행기를 몰듯이 추측 비행을 해야만 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공개된 숫자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변동성이 큰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지수가 전월 대비 0.2% 정도로서 예상에 부합을 했고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2.8%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9%보다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고 특히나 상품 물가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 안정이랑 공급망 정상화로 인해 가지고 비교적 잠잠했고 서비스 물가에서도 물론 주거비나 의료비 상승 같은 이런 끈끈한 압박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만한 둔화 추세로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잠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물가가 목표치 2%를 향해 가는구나. 하지만 곧 긴장감이 다시 퍼졌는데요. 이 지표가 가리키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나 2달 전 상황일 뿐이지 이게 10월과 11월 초에 벌어진 미국 셧다운의 경제적인 타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말 그대로 한참 전 백미러 속의 풍경이겠죠. 실제 경제는 이미 식어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연준이 과거 지표만 보고 있다면 판단 착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서 현재 시장은 PCE 숫자 자체보다는 앞으로 열리게 될 12월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을 비롯해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이 낡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그리고 새로 펼쳐진 경제 현실을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일지 이게 앞으로의 운명을 가릴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3일 동안 이어진 이 초장기 미국 셧다운 사태는 단순한 예산 다툼으로 치부할 수 있는 해프닝은 아니었습니다. 2025년 7월 가까스로 통과됐던 이른바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 이한테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유명했었죠. 이게 바로 복지 세제 구조를 크게 뒤흔들면서 미국의 여야 갈등을 상당히 키웠었고 그리고 그 여파가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정면 충돌로 이어진 구조적인 정치 충돌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공화당은요 줄였었던 메디케이드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 기조를 유지하려고 했었고 민주당은 이런 것들을 되돌리려고 하면서 강력하게 맞섰다라는 거.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면서 예산 지출을 사실상 취소하려는 이런 포켓 리서션 카드까지도 만지작거렸는데 이런 긴장감 속에서 새해 예산안은 끝내 기한을 넘겼고요.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문이 닫히는 초유의 사태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셧다운의 충격은 실물 경제 곳곳에 스며들었다라는 거. 이 수백만의 연방 공무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됐고요. 저소득층 식비를 책임지는 SNAP 프로그램 자금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방정부랑 계약된 민간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금 지급이 밀리면서 유동성에 타격을 받았고요. 소비 심리는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의회 예산국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25년 4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이 상당 부분 떨어졌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미국 연준이 이제서야 받아든 PCE 보고서에서는 이런 셧다운 쇼크의 영향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그 자체로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내는데 지금처럼 뒤늦은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앞날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 잘못된 타이밍에 정책을 내놓을 위험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얼마나 신중하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일지가 중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미 식어가는 경기에 대고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과잉 긴축을 범하게 된다면요. 이 되돌리기 어려운 상처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연준이 안개 속에서 다시 계기 비행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면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번에 지연 발표된 물가지표 덕분에 12월 10일 FOMC에서 연준이 드디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상당 부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이번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90%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셧다운 이후에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이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필요성들이 맞물린 결과예요. 하지만 진짜 쟁점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2026년 이 금리 경로에 대해서 월가 주요 기관들의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뜨만삭스 측에서 비교적 매파적인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어요. 이들의 기본 그림은 이렇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관세 인상 그리고 대규모 감세 정책이 하반기부터 경기를 과열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결국에 미국 연준이 2026년 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멈추면서 다시 한번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골드만 측에서 최종금리 이른바 터미널 레이트가
3.0에서 3.25% 수준에서 바닥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 물가가 완전히 2%대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반면에 JP모건은 거시 전망 자체는 조금 더 완화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마냥 크게 보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셧다운의 충격을 딛고 미국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설 경우에 아직까지 탄탄한 노동시장 때문에 임금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연준이 많아야 한두 차례 정도만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런 다소 신중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이 현재 기대하는 것처럼 예전의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높아진 수준의 금리가 중장기간 유지되는 이런 중금리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조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시나리오들이 쏟아진다는 사실, 이거 자체가 2026년 거시 환경이 어느 한쪽으로 매끄럽게 흘러가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셧다운 후폭풍에 휩싸여 있는 사이에 이 지구 반대편 동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충격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이 한 국가의 정치, 경제적인 선택과 다른 국가의 통화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재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을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일본의 통화정책 전환이 일본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행 BOJ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저금리 시대의 문을 서서히 닫겠다 관련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 시장은 BOJ가 조만간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 기대에 따라서 일본 국채금리, 특히나 단기물과 장기물이 10년 만에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초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 자산이나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은 더 이상 이런 전략들이 예전만큼 이득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투자자들은 언젠가부터 쌓아두었던 포지션을 정리하기 시작을 하는데, 엔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해외 자산을 매도하고 엔화를 사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미국의 기술주, 신흥국 자산, 그리고 비트코인, XRP 같은 이런 위험 자산들입니다. 실제로 BOJ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조정을 받았고,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도 동시에 흔들리는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어 왔다라는 거. 여기서 시장 참가자들 머릿속에는 늘 똑같은 질문이 떠오르죠. 지금 이런 조정이 이 단순한 숨 고르기인지, 아니면은 엔캐리 자금이 본격적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한 신호인 건지. 그리고 시선을 다시 미국 증시로 옮겨보면요, 이 중장기 전망에서도 비슷한 갈림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미국 월가의 또 다른 검을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2026년에도 미국 증시의 독주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 이들이 S&P 500 지수가 향후 12개월 안에 7,8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 관련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전히 현재 미국이 세계 경제의 핵심 기관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인데요. 다만 상승을 이끄는 동력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왔던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이 초대형 기술주에 더해서 인공지능 투자 열기가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소형 성장주로 옮겨붙으면서 시장 전체에 온기가 퍼질 것이라는 그림입니다.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도 모건 스탠리는 뚜렷한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요. 구리, 즉 코퍼를 2026년 최고의 투자 자산 후보로 꼽습니다. 이 노후화된 전력망, 인프라 교체 투자랑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 수요 급증이 동시에 맞물리게 되면은 이 구리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반대로 알루미늄이랑 리튬에 대해서는 생산 과잉과 재고 부담으로 가격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랑 경량 소재 수요 덕분에 한동안 각광받았었지만 이 공급이 너무 빨리 늘어나면서 2026년에는 한 차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요약드리자면요, 이 작년의 승자가 올해의 승자가 아닐 수 있으니까 너무 테마에 취하지 말고 민첩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라 관련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26년을 일종의 생산성 혁명의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의 시각에서 인공지능이 단순한 유행 기술이 아니라요, 이 기업 이득과 경제 성장의 구조를 다시 짜는 촉매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 S&P 500 지수가 2026년 말쯤에는 8,000포인트에 도달하는 이런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한 범위 아니라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만큼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연준이 생각만큼 빠르게 돈줄을 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 시장 투자자들한테는 0%대 금리에 길들여졌던 과거를 잊어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중간 수준의 금리 환경에서도 이 꾸준히 높은 이득을 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서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찾아야 될 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낮은 금리를 바라기보다는 이 높은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바라보라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측에서는 한 번 더 큰 틀에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거대한 힘들을 묶어서 메가포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인공지능 혁명, 지정학적인 공급망 재편, 인구 고령화, 저탄소 에너지 전환 같은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의 골격을 바꿀 것이다라는 시각인데요. 이 블랙록이 이런 시대에는 단순하게 인덱스를 따라가는 패시브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강조합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구조 변화의 파도 속에서 진짜 승자를 골라내는 능동적인 운용들, 액티브 투자가 중요해졌다라는 주장이고요. 인공지능을 예로 들자면은 이미 대형 기술주들은 많이 올라와 있지만요. 여전히 초기 단계인 분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반도체 인프라라거나 전력 에너지 회사,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리츠처럼 2차, 3차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자산들이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대체 자산, 특히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각 변화입니다. 이 블랙록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관점에서 이제 암호화폐 같은 자산을 완전히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혹독한 조정을 거치긴 했었지만 비트코인이랑 일부 디지털 자산들은 이 점점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고 규제 틀이 정비되면서 하나의 신흥 자산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전통 금융이 천덕꾸러기 취급하던 이 디지털 자산을 이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공개적으로 일정 비중 편입을 권고하는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12월 이 첫 줄을 관통하는 공기는 묘한 복합 감정입니다. 뒤늦게 발표된 9월달 PCE 물가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줬고 이 시장을 잠깐 안심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표가 찍힌 이후의 현실 경제에서는 지난 43일 동안 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률이 꺼져내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상처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 일본의 급격한 통화정책 전환은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아시아에서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고음을 다시 들려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리플 XRP는 자체 펀더멘털 호재랑 제도권 편입 흐름에도 불구하고 거시 변수랑 레버리지 청산, 그리고 시장 심리에 휘둘리면서 가격 급락을 겪었습니다. 이 좋은 뉴스가 반드시 좋은 수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자본시장의 오래된 딜레마가 다시 확인된 셈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움직여야 될까요? 그 정답은 화려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이 노이즈 속에서 시그널을 가려낼 줄 아는 눈이겠습니다. 눈앞의 지표 하나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그 숫자가 말해주지 못하는 맥락을 이해할 줄 아셔야겠죠. 정치적인 이벤트라거나 이 충격적인 뉴스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힘, 누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이랑 블록체인 기술이 바꾸고 있는 이런 경제 구조의 큰 그림들,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랑 에너지 전환처럼 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성에 눈을 고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리플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청산이랑 공포 심리에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정작 ETF로 대표되는 스마트 머니의 방향성, 이 제도권 자금의 흐름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은 어쩌면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들은 곧 두려움이란 뜻은 아니에요. 이 준비된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은 또 다른 이름의 변화인 거고, 변화는 곧 기회이기 때문이겠죠.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움츠리는 사람보다 폭풍을 이용해서 돛을 다는 사람이 결국에 더 멀리 나아가는 것처럼 이 뒤늦은 데이터가 더 이상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게, 이 시장의 괴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끔 우리가 이미 혼돈 속에서 길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2026년은 분명히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무대가 되어줄 겁니다. 이 시장은 늘 변화하지만 내가 지켜야 될 원칙만큼은 변하지 않아야지 결국에 내 자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일 차트랑 뉴스, 다른 사람들의 수익이나 손실,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막상 스스로한테 내 기준은 뭐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딱 잘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선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선이 없으면 상승장에서 욕심이 기준이 되고 하락장에서 두려움이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투자는 전략이 아니라 감정의 반응으로 변해버리겠죠. 반면에 명확한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흔들려도 행동이 크게 바뀌지 않고요. 남들이 급하게 움직일 때조차도 한 걸음 떨어져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이런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몇 년 뒤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격차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수익률의 차이가 아니라요. 이 흔들림의 차이에서 결과가 갈리는 거죠. 이런 원칙 매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도움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하락장이 무서워서 피하고 또 공포의 시장에서 손절하고 반대로 상승장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상승으로 이어지고 난 후에 무리해서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시장이 좋을 때는 조심하고 또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땐 자신감을 갖는 이런 투자 심리를 조금씩은 키울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드리는 이유도요.
결국에는 리플이 급락을 했어도 다시 천천히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 이게 빠르게 만들어주기에 오히려 원칙 매매는 기회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대단한 공식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들어가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기다리고 어디까지는 감당하고 어디부터는 물러나는지 스스로한테 솔직하게 정해두는 과정에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지켜내는 분들이 결국에 자기만의 투자 흐름을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 원칙을 외면하지 않는 일인 거고, 가장 강한 사람은 새로운 전략을 계속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조용히 끝까지 지켜낸 사람입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이 시장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끝내 이긴 사람입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요, 결국에 감정 매매가 반복된다라는 거.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멘탈이 안정되고 실수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자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시장이 되어줄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